예, 두 번째 세션의 원래 좌장은 서울 대한청소년학교 16대 이사장을 하시고 서울대 소아청소년학과 뭐를 맡았던 양세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좌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회의장 공로상에 대한 축하 세션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40년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말하기도 어렵고요. 뭐 한번 연역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이 개원을 했고 86년도에 경인지역 소아당뇨병 캠프가 운영이 되면서 캠프가 지속이 됐습니다. 2000년 11월 22일에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실이 개설되고 초대 교육실장으로 양세원 교수님, 2대 교육실장 신충호 교수님, 3대 교육실장 이영하 교수님이 수고해 오시겠습니다. 이 모든 그 팀원들을 대표해서 오늘은 2대 교육실장을 맡은 신충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서울대병원 소아과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의 신충호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환우랑 그다음에 가족분이랑 그다음에 사회하고 소통하는 게 이게 무르익어야 소통이 가능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땠는가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교실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활동, 그다음에 변천사, 그다음에 당뇨병 교실이 뭘 했는가,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1985년 10월에 저희가 개원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국내에 생긴 어린이 전문 병원입니다.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의 도움으로 설립된 병원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잘한 거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 영역을 다 확보한 거 하나. 그다음에 외과계를 거의 다 확보를 다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 이제 움직였는데 좀 작은 완전체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선천성 질환,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 있죠. 암 환자 관리하는 거든 중환자 관리 같은 것들이 점점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당뇨 클리닉, 신경 클리닉 같은 클리닉을 점점 더 세분화할 만한 여력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세분화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그 전까지는 치료자 중심이죠. 그리고 환자분이 오시면 관리하는 거에서 환자하고 가족이랑 의료진이 한꺼번에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그때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 되면서부터는 환자 가족 지원하는 방법을 더 많이 저희가 개발했고요. 병원 학교 활성화했고 사회복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새싹지킴이 병원에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그다음에 그런 걸로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2025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디지털 기반으로 통합의료 그다음에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혁신을 비전하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병원은 뭐 딱 보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랑 환자분들은 이제 진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목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 뭐 그다음에 전공의, 그다음에 전임의 의료진, 그다음에 사회 여러 개 각계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교육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자한테 가장 최선의 진료를 저희가 해야죠. 그리고 최선의 진료를 계속적으로 연구해야죠. 그와 같은 거에서 진료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병원으로서 책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전문 진료센터,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뭐 소아 전문 응급센터 같은 거 운영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아픈 면도 있는데요. 어린이병원이 한 해 적자 내는 게 약 200억에서 2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기업이면 망했을 못 쓸 기업이죠. 그거를 이제 정부의 조그마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병원의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운영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다른 병원들도 그와 같은 적자를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더 좋은 어린이병원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적자가 덜 났으면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보호자분께 더 많은 진료를 못 해드린 거, 혜택을 못 드린 거의 한 면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병에 관해서는 1980년도 치료 중심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료인이 중심으로 했던 거죠. 뭐 이제 식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단 음식 피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은 되게 1대1로 하고 주사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MPH, RI를 섞거나 MPH만 쓰고, 그 다음에 혈당 검사 기계가 들어온 게 1980년대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냐고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60만 원이라고 해요. 알려주더라고요. 그 당시 짜장면 값이 약 650원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에 혈당 기계를 사서 스티립을 그때부터 사용해서 1990년도 초부터 조금씩 활성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이제 80년도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2010년대에 쭉 넘어가면서는 점점 좋아지죠. 그리고 혈당 측정기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인슐린도 이제 작용 시간이 짧은 인슐린, 작용 시간이 아주 긴 인슐린 같은 다양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CGM,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가 서서히 보급되고 개발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당뇨병은 관리할 수 있는 병, 당뇨병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이 덜 생기는 병,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병, 그런 인식이 강했고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잘하려고 노력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환자 가족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하고 블로그 등이 그 당시에는 유튜브랑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많이 활성화됐고요.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은 이제 88년도부터 서서히 됐다가 2000년도에 오픈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징 문구 고르라 하면은 의사가 치료하던 병에서 가족과 함께 관리하는 병, 그런 식으로 인식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CGM하고 펌프가 들어오면서 그게 클라우드로 연동되면서 아이들의 혈당을 엄마 아빠가 다 볼 수 있고 의료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펌프에 인해서 인슐린이 저절로 멈추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걸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해진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라는 게 어차피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죠. 그리고 조금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아이들인데 이제 그와 같은 면은 아이들이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갈등도 조금씩 생기는 게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당뇨병 학회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모든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뇨병이 뭐 불치의 병 그런 거보다는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들어온 게 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메시지 하면 AI가 데이터를 향후에 계속 관리하고 기계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아이의 마음을 돌보서는 어쨌든 사람이다. 그런 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아당뇨병의 치료는 유전자 제조합 인슐린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회 아니면은 인슐린 펌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일단 7% 미만이고요. 목표 범위는 센서 쓰는 사람 목표 범위의 70% 이상 하는 거, 그 다음에 4회 이상 자가혈당, 연소혈당 측정기 사용서 지금은 조절된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되게 1920년도, 22년대 인슐린 발견 후에 일제 강점기 말기에 외국 수입 인슐린을 들여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돼지 인슐린 같은 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추출한 것도 많이 사용했고요. 1950에서 70년도에서 53년도에 케톤 산증이 동반된 소화 보고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RI나 MPH 당도 병용화에 하루 투여하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초반에 혼합 분할이라 해서 MPH하고 RI, 아까 우리 공연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MPH하고 RI 세대라고. 그래서 MPH하고 RI라고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슐린 치료법을 1980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도 후반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자가혈당기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한국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에서 혈당 검사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소변 검사는 혈당이 얼마나 높은지, 소변에 혈당 당이 나오는 거는 혈당이 높을 때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혈당은 아는데 저혈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보호자분들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의사가 맘대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 없었던 시대, 모든 사람이 인슐린을 마음껏 쓰지 못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 초반에 인슐린 일형 당뇨병에서 가장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DCCT 연구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게 혈당 조절을 잘하면 합병증이 안 생긴다. 적게 생긴다. 그리고 합병증 초기는 다시 옛날처럼 정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걸 발표해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인슐린 치료 방법이 점점 더 타이트하게 2회에서 4회로 계속 바뀌는 추세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화혈색소가 저희가 7% 미만을 유지할 거요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고혈당이 생기면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건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걸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거리 있죠. 타이트하게 조절하다가 저혈당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 갈등이 생기는데 현재 있는 의료 기기에 있는 요 발전에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7% 정도는 괜찮겠다 하면서 점점 목표 혈당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 시대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획기적인 걸 보면은 소아에서 인슐린 아날로그, 휴마알로그 많이 사용하시죠. 노브레피도 많이 사용하시죠. 란투스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와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서 하루 4회를 저희가 주사하는 걸 시행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서 25년도에는 뭐 연소혈당의 측정이 확산되고 펌프 같은 게 점점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은 크게 1기하고 2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2기 팀의 활동은 1기 거를 이어받아서 이제 하긴 했는데 2기는 2020년 10월에 정식으로 어린이병원에 개설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게 그 당시에는 교육비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교실이 돈을 땡전 한 푼 못 벌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간호사를 쓸 방법이 저희한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윤재경 재단이라고 그래서 그쪽 재단의 도움을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당뇨병 교실 공간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뇨병 교실이 계속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의사 3인, 전문 간호사 1분, 전문 영양사 1분, 전문 사회복지사 1분. 그래서 최소 6분이 일하고 있는 걸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교실의 철학 처음부터 했던 거는 아이들하고 환자 보호자 거기에 첫 번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관리를 잘하는 건데 아이들이 발전하는 상태, 발달하는 상태에 맞춰서 아이들 맞춤형으로 가자 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교육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아이 옆에서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아이를 지지해주고 일정 부분 또 감독해야 되고 그러 같은 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보호자를 지지해야 아이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더라 한다 하는 게 저희 당뇨교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두려움 대신 이해와 연대의 마음으로 아이 곁에 서는 걸 저희가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치료 공간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터이자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교실의 활동을 쭉 보면은 당뇨병의 진단, 치료, 예방 그와 같은 진료 체계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 교육자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 의료진 교육과 양성, 새로운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 교사 교육까지 연달아서 쭉 어떻게 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교실 진료는 당뇨병의 진단 치료하는데 모든 당뇨병의 진단 치료를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계신 보호자분들은 대개는 일형 당뇨병이 제일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일형 당뇨병 이외에 희한한 당뇨병 굉장히 많고요.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내부 췌장 장애 그거 할 때 한쪽 면에서 다른 환자들한테 미안했던 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아지겠지만 첫 발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유전자 1형 당뇨병은 유전자 이상하고 관계없죠.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그다음에 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 있죠. 그 환자한테 2차적으로 생기는 당뇨병, 신생아 당뇨병, 다양한 당뇨병이 있다는 것만 마음으로 새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진단받은 아이들, 1년 이상 서울대병원에 다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쭉 보면은 1년에 한 4년 정도에 80명이 조금 넘게 하니까 1년에 20명 정도 새로운 신안을 저희가 관리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일정 부분은 유전자 이상에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유전자로 인한 모디, 다른 당뇨병 같은 것도 많다. 그리고 걔네들은 지금에 있는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얘네들은 센서나 그런 거는 보험으로 해당하기가 어려운 그룹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인슐린 주사 맞고 인슐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당뇨병 연구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0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보시면은 저 그림을 보시면요, CGM이 그 당시에 1.4% 정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펌프를 2.1%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회 이상 주사 맞는 거를 되게 64% 정도 했으니까 저게 2010년도의 추세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를 보면은 CGM이 약 39% 정도 되죠. 펌프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돼요. 지금은 거의 20% 정도가 어린이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은 그냥 소아청소년은 펌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펌프의 시대가 돼가지 않는가 생각할 정도로 하는데, 이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당뇨병 교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치료라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8.56에서 8.01로 떨어졌다고 돼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의 당화혈색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있는 아이들은 되게 6.5에서 7.5% 사이가 가장 많고요. 아마 7.0 정도에서 아마 형성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에 관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다 그런 거를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했을 때 새벽에 혈압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합병증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일 걱정됐고. 왜냐하면은 새벽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떨어지게 만들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해 봤더니 어쨌든 간에 당화혈색소를 잘 조절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았고요. 그래서 혈당 감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항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 장애 등록하는데 자가항체가 들어가는데 저희도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거를 추적을 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시면은 자가항체를 진단 3개월 내에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을 보시면은 그림의 맨 왼쪽에 있죠. 가드 안티바디라고 해서 가드 안티바디가 대개 71% 정도에서 3개월 내에 양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A, 2A 저쪽에 있는 거는 대개 71% 정도 양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자가항체는 대개 30%가 나오고, 그리고 아일레셀 안티바디에서 췌장 베타 세포에 관한 거는 약 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측정할 수 있는 항체가. 그래서 인슐린하고 ICA라고 맨 오른쪽만 측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진단받았던 사람들은 항체가 양성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측정할 수 있는 항체가 없었으니까. 요즘은 4개 항체를 기본으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개 항체가 양성인 게 약 30.1%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하나라도 항체가 나오는, 한 개 항체만 나오는 사람이 30.1%, 그 다음에 항체가 발견되는 사람이 약 94%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6% 정도는 항체를 저희가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를 못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아이들은 아마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 장애에서 약간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단일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형 당뇨병 아이들만큼 여기에 유전자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알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실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료진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임의를 66명 정도 저희가 배출했는데요. 그중에 70%가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에서 일형 당뇨병 아이들 관리에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뇨 캠프를 운영하는데 경인 지역 당뇨 캠프는 1986년도에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당뇨 캠프는 굉장히 역사가 긴데요. 처음에는 전남대에서 처음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 측정기 회사나 그다음에 제약회사나 여러 군데 도움을 받아서 캠프를 처음 겨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내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86년도에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첫 캠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10년 동안 캠프를 시행을 했는데 캠프를 시행하는 도중에 참 많은 거 배웠죠. 가장 많이 배운 거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싹 없었어요. 그래서 일형 당뇨병 캠프에 가장 좋았던 점, 의료진한테 좋았던 점은 아이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 느낀 거, 똑같이 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공간이 이 당뇨 캠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당뇨인 협회랑 같이 해갖고 당당 희망 원데이 당뇨병 캠프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집단 교육도 저희가 많이 했고요. 부모 특강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리고 부모님끼리도 싸우실 수 있고 아이하고도 다투실 수 있죠. 그리고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아이가 당뇨병이 있는데 매번 새로우니까 계속 새로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서 진행했던 당뇨병 부모 특강의 주제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건강합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마음을 소통합시다.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조금만 힘내달라 하는 프로그램을 부모 특강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체 교육을 해갖고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말 잘 듣던 애들이 사춘기 되면서 말 하나도 안 듣고요. 말 안 듣는 애들이 대학 가서도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계속 그런 애들도 있고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많이 봐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겨울에 아이들을 혈당 관리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찍어내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입원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대규모로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딱 하면 6개월 정도 좋았다가 또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섭섭했고, 그 다음에 병원 사정상 계속하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우리 당뇨팀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프로그램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모 단체 교육, 부모 특강, 그 다음에 입원 교육 모든 거를 다 하고 당뇨 외래에서 아이들을 혼내키고 달래고 다 해봐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병원을 껄끄러운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이 좀 편해질까, 그리고 자아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미래가 희망적일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알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 15통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 있었는지 그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나빠진 애는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좋아진 거 본 애들은 꽤 있고, 그래서 마음에 참 드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더 어렵더라고요. 매번 교육을 새롭게 한다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근데 마음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잠깐 소개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크게 생각했던 거는 의료진 대상하는 심포지움입니다. 의료진들이 일형당뇨병을 알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자군이 많지가 않고 아이들이 계속 변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가르쳐야 될 양, 초등학교 4학년이 배워야 될 양,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사춘기를 극복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거 배우는 방법, 그 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성인기를 대비해서 배우는 거 다 다르거든요. 그거 같은 거를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그걸 배우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심포지움을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내분비학회에서도 같이 하고 당뇨병학회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많은 협회나 그다음에 학회분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서 2019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아마 요 아이들 질병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다음에 의료계,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건 이게 처음일 거예요. 당뇨병은 희한하게 학교나 모든 데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마 당뇨인 연합이 많은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하고요. 또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랑 모든 데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요 처음 나올 때 이제 저자로 이제 저희 교실이 거의 다 참여했는데 처음 나올 때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아이가 안정권을 어떻게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건강권을 유지하는 거 하나, 학습권 유지, 그다음에 자기 정보에 대한
보호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보 관리 그 세 가지가 주 안건으로 해갖고 요 당시에 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청회가 비슷한 걸 했죠. 그래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보호자분들은 이거 갖고는 모자라 하는 면도 많이 있었는데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협의에 도움 주신 건 보건교사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사에서 많은 걸 양보해 주셔가지고 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학교에 정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교사나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교육을 대규모로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당뇨병 교실, 소아대분비학회, 그다음에 당뇨병학회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참여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 2집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개선된 게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환자들에 노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당뇨병 교육책이 이렇게 흔한 책들은 아닌데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책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저학용령 그림책이고요.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공부하고 색칠할 수 있게 만든 책입니다. 저 그림은 저희 전공의 선생님이 그렸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는 일형당뇨병이 뭐예요? 그래서 유치원 등에 배포할 수 있는 동화책을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책은 학병원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책은 저희가 판매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부터 저희가 당뇨병에 대한 교육책을 만들었는데요. 팔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세린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린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병원 내에서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다른 병원에서 원하는 병원에 있으면 저희가 배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람찬 일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였죠.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병원에 배포하고 하는 거, 이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책이라 그래서 판매할 수가 없는 책이었고 2011년도에 소아당뇨병 올바라고 관련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그때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낸 책이 너무 오래돼서 2025년 11월에 소아청소년 일원당뇨병 올바르게 관리하기 책을 신판으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재경재단의 도움을 받고 만들어가지고요. 학생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무료 배포할 예정으로 지금 거의 교정 다 받고요. 아마 11월 말쯤에 저희가 인쇄해서 각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까지 온 길을 쭉 보면은 그냥 저희 교실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다양한 사업을 조금씩 하다가 또 다른 사업 하죠.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족, 동료, 그리고 동료 의료진, 그다음에 세린복지재단, 윤재견재단 덕분에 많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 교실도 그다음에 저희 병원에 다니는 당뇨병 아이들도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도 많은 의료진도 그래서 좋은 센서하고 펌프 분명히 당뇨 혈당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을 지켜주는 가족 제일 중요하고요. 함께 웃는 친구 아주 중요하고요. 믿고 의지할 만한 의료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름을 따뜻하게 품는 사회. 거기에는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그게 있어야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가족 응원하고요. 그리고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할 걸 여러분께 맹세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간의 노력에 아주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질문은 없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션의 좌장은 한국망막학회 회장 박규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